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현타가 세게 옵니다. 일단 하루 HP 중에 절반은 자비 없는 대중교통에 딜을 쳐맞고 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취업하기 전에 상상했던 제 출퇴근길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이렇고요. 취업 전에 상상했던 사무실의 제 자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장거리 출퇴근러들에게는 에베레스트 등정만큼이나 빡센 바로 그 목적지, 사무실. 오늘의 교양만두는 매일 가도 매일 싫은 장소,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공간의 기원은 1800년대 중반 철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통근, 즉 집에서 직장을 이동해서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일터와 집이 분리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개념이 생긴 후 교외, 즉 일터들이 몰린 도시를 둘러싸고 주거에 특화된 지역들이 생겨납니다. 당시에는 산업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서류란 영수증이나 계약서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일들은 공장이나 창고의 부속으로 달린 작은 공간만 있으면 가능했는데요.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공간을 카운팅 하우스, 즉 회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온 두 번째 대혁신, 원거리 통신이 개발되죠. 회계실에서 자료에 파묻혀 작성해야 했던 영수증이나 계약서, 각종 메모 등의 서류 작업이 전화기와 타자기의 등장으로 너무 간단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지긋지긋한 서류 업무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여러분, 세탁기나 진공청소기가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빨래와 청소가 너무나 간단해졌지만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도 과연 줄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탁기나 청소기는 인간의 노동력은 줄여줬지만 빨래와 청소를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노동의 필요 또한 늘리는 법이죠. 산업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노동이 가능해지자 업무는 더 많아지고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크게 늘어나는데요. 당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1860년에는 75만 명이었던 미국의 사무 직원이 1890년에는 216만 명으로 급증하고 1910년이 되면 442만 명으로 뜁니다. 바야흐로 화이트 칼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참고로 20세기 초의 사무실 공간을 보면 그 형태와 배치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밌는 풍경이 몇몇 있는데요. 이 커다란 파이프는 기송관이라고 합니다. 공기 압력을 사용해서 각종 서류들을 건물의 다른 층으로 보내는 장치죠. 요즘에도 코스트코에 가면 이 기송관을 볼 수 있는데요. 서류는 아니고 현금을 수송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딕터폰이라는 일종의 구술 녹음기를 이용해서 높은 층에서 회사 임원들이 지시사항을 말하면 이를 아래층에 있는 속기사들이 바쁘게 받아 적는 풍경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규격화된 네모 반듯 사무실을 보면 어떠신가요? 숨이 막히시나요?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루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공간의 상징은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중문화 속에서도 천편일률적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보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담겨있죠. 그런데 화이트 칼라의 등장 이후 사무실은 오히려 지식 노동자라는 엘리트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마치 유토피아적 업무 환경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런 사무 공간이 획일화와 창의력 저해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러한 사무 공간의 처음으로 변화를 꾀한 곳은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인터넷상에 퍼진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오피스 사진은 많이들 보셨죠? 사진만 보면 평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천국 같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이직률은 2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군의 이직률이 4.9%, 이직을 많이 한다는 직군의 경우 10% 내외니까 이 환상적인 사무실에서조차 견딜 수 없는 어떤 냉정함이 있다는 얘기겠죠. 일부 국내 기업들도 정해진 자리가 없는 자율 좌석제를 시행하거나 마치 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장고가 높은 공간은 창의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적이 좁은 공간은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 업무나 공부를 할 때는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자리란 옆에서 어떤 누구도 내 모니터를 볼 수 없고 고개만 돌리면 다른 풍경이 나타나서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대부분의 회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 마음이 편한 곳에서 쾌적하게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게 삼성 갤럭시북 2 프로 360이라는 건데 기기 간에 연동되는 에코시스템이 아주 오져버리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내가 가는 바로 그곳이 실리콘밸리 사무실이 되고 천장고 높은 카페가 됩니다. 우선 요즘 스마트 기기를 구매하면 기존에 내가 사용 중인 데이터들을 옮기는 게 엄청 번거롭죠. 그런데 저는 갤럭시북 2 프로 360의 스마트 스위치라는 마법의 기능으로 제조사 상관없이 이전에 쓰던 노트북의 데이터를 바로 옮겨와서 연속성이 끊기지 않게 공부나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쓰던 갤럭시 탭 S8 울트라인데요. 안 그래도 넓은 화면 덕에 작업하기 좋았는데 바로 쾌적한 듀얼 스크린이 되니까 카페든 집이든 회사든 어디서나 콘티와 대본 작업이 동시에 싹 가능했죠. 자, 그리고 삼성의 가전제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갤럭시북의 스마트 띵즈를 활용하면 집 안에서 자주 잃어버리는 휴대전화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손가락만 까딱이면서 TV, 공기청정기, 에어컨 모두 제어합니다. 기기 간의 연결성도 중요하지만 노트북의 핵심은 역시 성능이죠. 제가 있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헤비한 영상 편집을 하기에 불편함이 0도 없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도 무척이나 쾌적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세계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써보고 싶었던 바로 이거, S펜. 스마트 기기가 실제로 업무나 공부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S펜은 적어도 저에게는 혁신이었습니다. 거의 업무 스킬의 강화템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회의 중에 놓치는 것이 많은 저한테는 메모할 때 이 S펜의 필기감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스마트해 보이는 이미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디어들이나 메모들은 제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내 아이디어나 공부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장소 상관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과학자들도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좋은 생각과 편안한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갤럭시북 2 프로 360과 함께 말이죠. 교양 만두였습니다.